말씀을 하루 만에 좀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서 많이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2시간 안 되게 5시 50분까지 채워야 돼요. 근데 다행히 좀 일찍 끝난다면은 질문 드린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질문 드린 내용을 따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마지막 2시간은 1AX High Efficiency HE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에는 별명이 HT였고요. High Throughput이었고, 11AC는 Very High Throughput이었는데 11AX는 High Efficiency, 즉 HE라고 부르죠. 그래서 HE80 그러면은 11AX의 80메가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자, 내용이 실제로 기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패킷, 데이터 레이,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뤄볼 때 업링크, 다운링크 쪽에서 멀티유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특별하게 망 관리라고 하나요? 이런 차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와이파이는 신뢰 동작에 최적화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상으로 신뢰 핫스팟 사용했는데 문제 없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스탠다드 상으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11AX에서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 보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뒤집는 거죠. 어떻게 뒤집었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1AX에서 혼잡한 11AX의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가 혼잡한 환경에서 평균 스루풋을 4배 이상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스루풋을 보통 향상을 시키려면 밴드위스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11AX는 밴드위스도 그대로고요. 80메가, 160메가까지고 마이버 스트링 개수 8스트림으로 동일하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평균 스루풋을 4배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나? 근데 그걸 사용하려고 OFDMA가 사용된다는데, 그 OFDMA가 사용되면서 어떤 식으로 향상이 되는가 좀 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1AC까지 다운링크에서 MU-MIMO를 정의를 해놨는데,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RF는 기본적으로 레시프로컬, 양방향성이 있다라고 채널 환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운링크가 되면 업링크도 돼야 되는데 왜 업링크는 정의를 안 했을까? 귀찮아서 안 했을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단말이 업링크 쪽으로 동시에 보냅니다. AX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는 실제로 OFDM 상의 서브 캐리어의 자원 할당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단말들이, 여러 단말들이 동시에 보내는데 거의 동일한 파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치에서 10dBm을 각각 보낼 때 어떤 포션은 파워가 굉장히 높게 도달할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10dBm으로 보냈을 때 파워가 낮게 도달하겠죠. 그런 식으로 파워가 들쭉날쭉한 파워가 AP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11AX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맥단에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맥의 APA, 맥 어드레스가 BSSI, 즉 그 망의 아이디입니다. 근데 11AX에서는요, BSS 칼라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를 도입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와이파이 11AX에서는요, 이때까지 안 쓰던 용어들을 제가 몇 개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쓰긴 썼지만, MU, SU, 다운링크, 업링크, RU, OF, DMA, 이런 용어들이 새로 나오는데요. 자, 이제까지 와이파이는 업링크, 다운링크의 개념이 없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AP도 똑같이 보내고, AP하고 스테이션 간에, AP가 아닌 스테이션 간에 상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AX는 이걸 정의를 해요. 이제 업다운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물론 MU-MIMO가 있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MU 오퍼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OFDMA를 가지고 멀티유저. 맥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누가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 한 유저가 한 유저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깨고 이제 한 유저가 여러 유저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유저가 한 유저한테 보내는 멀티유저 개념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반되는 걸로 싱글 유저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티 유저, 싱글 유저 나오고요. OFDM이랑 모듈레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멀티플 액세스를 OFDM으로 하면서 리소스 유닛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셀룰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소스 블락이라고 부르죠. 유닛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 좀 나오니까요.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500분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일단 물리적 대칭은 동일했어요. 물리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11AX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하고 있나 보면 되는데 실제 11AX에서 프로젝트 시작이 될 때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했어요. 아웃도어에서도 동작을 하자. 그리고 에버리지 스루풋이 4배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혼잡하기 위해서 4배 이상 높일 수 있는데 뭐 대비? 1회 AC 대비 기존의 와이파이 대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타임라인은 보시면 알겠지만 스탠다드 거의 완료가 됐죠. 이제 거의 완료 스탠다드 됐고 이건 약간 예전처럼긴 한데 3.0 이상 지금 5.0까지 나왔나요? 스탠다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자, 11AX는요 기존의 와이파이가 AP 하나당 10스테이션 또는 하나당 100스테이션이 붙는 실내 환경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까지 아웃도어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만든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AC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주파수는 동일하고요. 밴드위스 동일하고 스트링 개수 동일한데 요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11AC는 2.4기가 굳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밴드위스 40메가, 80메가, 120메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11AX는 다른 게요. 목적 자체가 기존의 망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20메가에서도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기가, 5기가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AX는 2.4기가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스펙을 보시면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OFDM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OFDM의 서브 캐리어 간격이 확 줍니다. 4분의 1로 줍니다. 20메가를 64개로 쪼갰을 때 417.5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4배나 더 줄입니다. 심볼 길이는 4배가 늘겠죠. 그리고 모듈레이션을 8비트에서 10비트까지 올립니다. 10비트 1040까지 올리고요. 기본적인 동작은 동일해요. 요거는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OFDMA를 사용하긴 하는데 OFDMA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와이파이는 이걸로 갑니다. 누가 쓸 때 안 쓰는 거.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다중 접촉을 할 때 OFDMA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죽자고 쓴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데 MU 오퍼레이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운링크뿐만 아니라 업링크에서도 멀티유저 말고가 가능하고요. 자,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요. 20메가 기준으로 볼 때 이거를 64개로 64탭으로 쪼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312.5 기준으로 있고 40메가, 80메가는 이거 붙이면 되는 거죠. 붙이면 되는 건데 얘를요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속도를 심볼 속도를 4배 느리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존의 와이파이의 모듈레이션, OFDM 모듈레이션 방식에서 속도를 4배를 느리게 하면요 요렇게 돼요. 기억나시죠? 다운 클러킹. 그죠? 간격이 딱 줍니다. 4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심볼 길이는 4배로 늘어나요. 자, 요거를 20메가를 다 채우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20메가의 밴드위스를 활용을 하는데요. 서브 캐리어 숫자를 4배를 늘렸어요. 그러면 간격이 4배가 줄어들죠? 길이가 4배가 늡니다. 똑같은 별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데 4배나 많은 서브 캐리어를 4배 느리게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를 바꿔요. 큰 변화가 있는 거죠. 11A, G, N, AC까지 이 구조에서 OFDM 모듈레이션 자체를 바꿔봅니다. 서브 캐리어를 4배 많이 넣고 어쩔 수 없이 심볼은 4배가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왜 이렇게 해줄까요? 기존의 반복입니다. 312.5 간격이면 심볼 길이가 3.5에다가
가드 인터벌이 0.8 또는 0.4가 붙죠? 근데 11AX로 가면서는 이게 4배가 많아지니까 312.5의 4분의 1은 78.125로 간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역수가 12.8입니다. 심볼 기타 12.8에다 가드 인터벌을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뭐가 좋냐, 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드 인터벌을 붙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 보시면요. 기존의 와이파이에서 3.2에다가 0.8짜리 가드 인터벌을 붙일 수 있죠? 그리고 3.2에다가 0.4짜리 가드 인터벌 숏가드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이 데이터가 4배가 됐으니까 가드 인터벌도 4배 해보면은 이 데이터 레이트하고 이 데이터 레이트는 이론적으로 동일하게 가겠죠? 다 4배가 된 거니까. 숏가드 4배 하면은 3.2에다가 1.6짜리 가드 붙이면 요 속도하고 요 속도는 정확하게 동일한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지만은 0.2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4배인 0.8짜리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속도의 변함이 없이 데이터 레이스의 변화가 없이 가드 인터벌을 다르게 붙일 수 있어요. AX에서는. 왜냐하면 심볼 자체가 길어졌으니까 거기에 비례하는 상응하는 가드 인터벌을 3.2짜리, 1.6짜리, 0.8 마이크로짜리 가드 인터벌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게 있죠. 기존의 와이파이가 아웃도어에서 만약에 동작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인도어에서 동작할 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어에서 0.8 정도의 1마이크로세컨드 이내의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0.8짜리 가드 인터벌을 붙여서 이걸 ISI를 피했죠. 근데 아웃도어에 가면요. 이 딜레이 양이 길어집니다. 그죠? 빌딩 이렇게 탁 치고 가기 때문에 멀겠죠. 얘에 대비해서 얘가 딜레이가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심볼이 쭉 가다 보면은 0.8을 떨어뜨려도 얘가 심볼 간의 간섭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AX는 다행히도 가드 인터벌을 3.2짜리도 붙일 수 있고 많이 붙일 수 있죠. 그러면은 딜레이 스프레딩으로 딜레이가 3마이크로세컨드까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얘 가드 인터벌 3.2를 붙여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0.8짜리를 인도에서는 0.8짜리 붙여준다. 그러면 좀 더 빠른, 그죠? 좀 더 빠른 데이터 레이스 또 나오겠죠. 근데 인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웃도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스탠다드가 만들어진 거죠. 질문을 드리면 인도한지 아웃도어인지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입장에서. 좀 추우면은 아웃도어, 따뜻하면 인도어, 또 여름에는 또 다른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좀 있죠. 숏가드, 롱가드는 언제 붙일까요? 막 붙이는 거죠. 데이터 레이트, 어댑테이션 함에 따라서 그냥 최적을 붙이는 거예요. 숏가드 계속 붙이는데 좋다가 숏가드 붙이니까 자꾸 끊어져. 자꾸 에러가 나. 롱가드로 가니까 괜찮네? 롱가드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레이드 어댑테이션 일부예요. 0.8짜리로 계속 가는데 뭔가 계속 이상해. 그러면 1.6짜리, 3.2짜리 붙여보고 좋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 가드 인터벌은 데이터 레이스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붙이다 보면 아웃도어에도 문제없이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패킷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전체 패킷은 보시면요. 이게 기존의 패킷이라면은 심볼 자체가 4배가 길어지겠죠. 또 가드 인터벌도 4배가 길어지겠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데이터 자체가 그림은 이렇게 그랬지만 뭐 패킷 자체가 길어지지는 않겠죠. 데이터량이 똑같다면은 이론적으로는 4배가 많은 거를 4배 느리게 보냈으니까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앞부분은요. 기존의 모듈레이션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앞부분은 11NAC도 마찬가지였잖아요. AX로 가서 설령 얘가 바뀌지만 이 헤더 부분은 옛날 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딱 4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붙다가 똑같이 붙다가 얘는 많이 붙겠죠. 서킷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아웃도어는 이렇게 해결되고요. 자, 스루풋은 그러면 어떻게 올릴까?
자, OFDM하고 OFDMA는 뭐 알고 계시죠? OFDM은 모듈레이션 방식이고 OFDMA는 글자 그대로면 멀티플 억세스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OFDM의 한 패킷이라고 볼 때, 이거는 이제 심볼이라기보다는 패킷, 하나의 패킷이라고 볼 때 이거를 일정한 서브 캐리의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유저한테 할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멀티플 억세스를 할 때 서브 캐리의 군으로 할당을 하는 게 OFDMA인데요. 셀룰라하고는 좀 다르게 한 패킷에 대해서는 쭉 한 유저한테 그냥 다 할당을 해버려요. 여기 쭉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좀 다르게 이거는 리소스 유닛이라고 부르죠. 리소스 블럭이 아니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서브 캐리의 군을 무작위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숫자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 캐리를 26개를 묶은 그런 서브 캐리 RU가 있고요. 52개의 서브 캐리를 갖고 있는 RU가 있고 106개, 240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20메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RU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20메가를 전체를 다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6개짜리 RU가 7개가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52개짜리가 이렇게 5개, 4개가 차지할 수도 있고, 이거 가운데는 DC가 빠져가지고 넓게 DC 때문에 넓게 보내겠는데 이거 안 쓰는 거죠. 이렇게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0메가도 이런 식으로 26개의 서브캐리를 가진 RU, 52개 서브캐리 RU, 106개 RU, 240 RU, 80메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U하고 마이모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2개의 RU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투스트림 마이모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MU 마이모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MU 마이모는 복잡하니까 개수가 106개 이상일 때만 MU 마이모를 쓰자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RU를 나눠가지고 유저별로 할당을 합니다. 약간 혼돈이 될까봐 제가 다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RU는 26개 또는 52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 규칙에 맞게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개만 이렇게 쭉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요거는 106개 배치하고 여기는 52개 배치하고 26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워갈 수도 있어요. 다 찍을 필요가 없어요. 비워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링크 쪽에서는 AP가 여러 유저들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유저 1, 2, 3한테 특정 RU에다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내는데 하나의 유저한테 2개의 RU를 할당을 할 수는 없어요. 한 유저한테 하나의 RU만. 굳이 2개 하고 싶으면 좀 늘리면 되겠죠. 사이즈 큰 걸로 하면 되지. 26개, 26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내고요. 업링크는요. 이런 식의 모양이 다른데 실제로는 유저가 한 유저는 이렇게 보내고 한 유저는 이렇게 보내고 한 유저는 이렇게 보내서 AP가 받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모양이 좀 다릅니다. 업다운이 완전하게 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RU를 쓰는데 투스트림 마이모도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6개짜리 RU가 서브 캐리의 사이즈가 큰 경우는 MU 마이모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 패켓 내에서는 중간에 106개 갔다가 26개 갔다 이렇게 안 하고 한 패켓 내에서는 정해진 RU들을 쭉 끝까지 갑니다. 한 패켓 내에서는. 이런 규칙을 갖고 RU가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루풋은 도대체 OFDM을 썼을 때하고 쓰지 않았을 때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왼쪽 그림이 여기 하나가 한 패킷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한 패킷. 패킷 자체도 자 그렇게 볼 때 자 AC에서 지금 4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망을. 그러면 1번 유저, 2번 유저, 3번 유저, 4번 유저가 패킷을 한 번씩 보내겠죠. 근데 동일한 패킷을 만약에 보낸다고 할 때 AX에서는 요 양하고 요 양이 같겠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쭉 보내고 쭉 따라 보내겠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얘하고 얘 한 유저 입장에서 평균 스루풋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그림만 보면 같죠? 자, 유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파란색 유저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서브 캐리어 개수를 요만큼 보냈죠? 근데 얘가 다음에 보낼 수 있는 양은 이만큼 쉬었다가 보내는 거죠. 이 구간에 이만큼의 서브 캐리어를 보냈습니다. 이 OFDMA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요만큼의 서브 캐리어, 동일한 숫자의 서브 캐리어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요 시간만큼 보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얘하고 방속도가 같아요. OFDMA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송 속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왜 OFDMA를 사용해가지고 망에서 스루풋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거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같은 13dBm을 쏠 때요. 무슨 그림인지 내가 그려놓고. 자, 신호의 전체 20메가 기준으로 13dBm이 쏜다. 그런데 얘가 이 20메가 기준으로 13dBm이 될 때 10메가 기준으로는 반이겠죠. 10dBm, 10dBm 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6dBm 쏜다 그럴 때 얘는 13dBm, 13dBm 쏘면 됩니다. 역으로 이용하면요. 자, 얘가 10dBm, 10dBm만 쏘면은 전체 신호가 13dBm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80메가 기준으로 볼 때요. 한 유저가 전체 996개의 서브 캐리어를 갖고 있는 RU거든요. 이거를 다 사용해서 만약에 10dBm을 쏜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유저가요. 10dBm으로 쏜다. 그러면은 얘는 10dBm, 10dBm이 돼서 얘 전체 파워 13dBm이 나와요. 자, 유저가 쏠 수 있는 파워가 동일하다면은 80메가를 전체를 쏘는 이거하고 얘는 전체 신호가 차이가 나는 거죠. 모양을 보시면은 이 신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신호, SNL 높은 신호가 들어가요. AP 입장에서는요, 한 유저가 10dBm으로 쏘는 거하고 두 유저가 각각 10dBm으로 쏘면은 2배의 파워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유저가 많아지면요, 얘가 10dBm씩 10dBm씩 쏘면요, 얘는 그냥 25dBm, 전체 25dBm짜리 들어와요. 얘 하나하나를 보면요, 자, 다시 비교해 보시면은 한 유저가 10dBm을 80메가를 쏘는 경우는 SNR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한 유저가 이 단원 37개, 80메가를 37개로 나는 이거의 일부 포션만, RU만 10dBm을 쏘면요, 이 SNR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그렇겠죠. 한 유저가 10dBm을 쏘는 거하고 10유저가 각각 10dBm을 쏘는 거하고 에너지가 무시하게 다르겠죠. 10배가 더 높게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트릭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죠? 한 유저가 10dBm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10유저가 10dBm으로 하나에 20메가나 80메가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체 패킷 자체의 SNR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요, 논리적으로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양은 동일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유저가 10dBm을 쏠 때 SNR하고 이 네 유저가 각각 10dBm에 쏠 때 얘 각각의 SNR들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4배가 되겠죠. 6dB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SNR이 낮을 때하고 높을 때를 비교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MCS2를 쓴다면요. 얘는 MCS 7, 8을 보내도 받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 자체가 바뀐 거예요. 캐리어 숫자 이런 것도 동일한데 시간은 동일한데 얘가 한 서브 캐리어에 실어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레이 자체가 얘는 SNR이 나빠서 뭐 6비트짜리 보낸다. 얘는 8비트, 10비트짜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망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시면은 유저들이 AP로 시도를 보낼 때 각각 유저가 그냥 동일한 파워를 보내서 하나의 그 순간에 보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SNR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데이터레이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OFDMA를 사용을 하면은 개인이 생기는 겁니다. 데이터레이스 높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속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다 대역폭을 좁혔던 그게 핵심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대폭을 좁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업링크는 가능하죠. 각각 유저가 10db씩 쏘면 되니까. 근데 다운링크에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P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파워를 써야겠죠. 똑같이 하려면. 그죠? 기존에 10dB로 AP가 쏘던 파워를 그냥 똑같이 하려고 수신감도, 아니, SN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거를 뭐 20dB, 30dB 높여야 되겠죠. 사실 물리적으로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OFDM에는 업링크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업링크 쪽에. 다운링크 쪽은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AP가 데이터를 A 유저한테 보내고 에코먹고, B 유저한테 보내고 에코먹고, C 유저한테 보내고 에코먹고. 그 와중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경쟁을 해야 되죠. 백오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보내면은 이렇게 리던던시를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다운링크 OFDMA가 제대로 된다면 업링크 쪽에서 많은 효과가 있고요. 다운링크 쪽은 이런 오버헤드가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탠다드 상에 있는 내용은 AP 쪽도요, 특정 RU를 파워를 좀 부스트 시킬 수 있어요. 여러 유저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파워가 아니라 특정 파워를, 특정 쪽을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부스팅 시키는 거겠죠. 파워를 부스트 시키면 멀리 있는 너한테는 좀 더 높은 파워를 전달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OFDM 효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OFDMA를 사용하면요, 그 프로토콜적인 면에서 스루풋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높은 파워를 쏠 수 있으니까 SNR이 좋아져서 높일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해보시면요, 좀 제약사항이 좀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레귤러토리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레귤러토리가 주파수 단위로 관리를 한다면 만약에 20메가에서 10dBm 쏘다가 1메가에서 10dBm 쏜다. 그러면은 그게 레귤러토리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가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좀 지역적인 문제,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아웃도어에서 활용하느냐, 그리고 OFDMA를 사용해서 분계스로풋을 어떻게 높이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트림 개수를 늘리거나 밴드위스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말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니 10년 전에 와이파이를 만약에 10년 전에 와이파이를 많이 쓰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OFDMA를 사용하는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인데 뭐 집에서 뭐 AP 하나당 한두 개 붙여서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시나리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실이나 학교 환경이나 핫스팟 같은 경우는 AP 하나당 많이 붙죠. 그런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OFDMA를 지원하는 단말들이 많이 늘어나면요, 쓰면서 효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켓 한번 볼게요. (11AC) N, G 이럴 때 패켓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사실 하나였죠. 각각 스탠다드별로. 근데 얘는 많아요. 자,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요. 크게 보면 일반적인 패켓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싱글 패켓, 싱글 유저 패켓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본 패켓하고 거의 동일하죠. 이것도 동일하다. 쇼트 트레이닝, 롱 트레이닝, 시그필드까지 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AX의 시그필드나 11AX의 쇼트 트레이닝, 롱 트레이닝 따라오고 데이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네배나 좁게하고 뭐 심볼도 길어지고 그런 모듈레이션은 여기 연두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ERSU라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프리앰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패킷을 받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리앰블 단을 레가시 프리앰블, 그러니까 기존의 프리앰블도 그렇고 11AX의 프리앰블 단도 그렇고요. 이 프리앰블을 좀 크게 보냅니다. 세게, 2배 세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받을 때 훨씬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겠죠. 얘는 PPI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방법인데 특이한 거는
11AX에서 OFDM이 가면서요. 얘가 생겨요. 다른 패킷. 기존의 싱글 유저가 아니라 멀티 유저 패킷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보셨겠지만 AP가 여러 유저한테 보내는 상황하고 여러 유저가 AP한테 보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AP는 여러 유저한테 한꺼번에 보내잖아요. 멀티 유저 패킷이에요. 진정한. 근데 스테이션 입장에서는요. AP한테 동시에 보내긴 하지만 그냥 혼자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티 유저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다운링크는요. 멀티 유저 패킷이라고 씁니다. MU 멀티 유저 패킷은 뭐냐 그러면요. 특이하게 시그 비필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까보면요.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에 멀티 유저 할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MCS 정보도 여기 있고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업링크는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멀티 유저가 아니니까 실제로 TBPPD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온 용어라서 11AX 하실 때는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업링크는요. 트리거 베이스드 PPD라고 해요. 패킷. 요거는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표현 복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1AX다. 그러면요. OFDMA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뭔 말이 AP는 멀티 유저 패킷으로 다운링크를 해야 되고 TBPPD로 업링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넌 AP는 MUPPD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TBPPD로 보내야 된다. 이게 뭔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1AX라고 부르려면 OFDMA는 해야 되죠. 가드 인터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고 3.2짜리도 있는데 이게 MU냐 TB냐 아니면 그냥 일반 싱글이냐 이네스트 레이지냐 여기에 따라서 뭔가 정의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롱 트랙 필드도 길을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쓰면 돼요.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멀티 유저 패킷이나 싱글 유저 패킷은요. 요 LTF 정보나 가드 인터벌 정보가 시그 필드에 있어요. 근데 얘는요. 시그 필드에 그 정보가 없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AX는 많이 복잡합니다. 기존의 스탠다드에 비해서. 컨볼루션, 포워드 에러 크레션, 에러를 받아서 코딩을 해가지고 푸는, 복원을 해내는 것도요,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BCC가 컨볼루셔널 코딩이 맨데토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신감도 측정할 때도 IEE에서 BCC로 하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아예. 근데 11AX로 가면서는요, LDPC를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크게 보면요, 밴드위스가 어떻게든 40메가 이상, 20메가보다 클 경우는 무조건 LDPC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11AX는 LDPC가 맨데토리예요. 11N까지는 사실은 BCC가 맨데토리인데 특별히 규정을 안 해서 어떤 솔루션에서는 LDPC로 수신감도 측정해서 잘 나온다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11AX에서는 LDPC가 맨데토리가 됩니다. 물론 20메가 이하에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DCM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DCM은 그 스탠다드를 혹시 확인하시거나 홍보를 하실 때 접할 수도 있는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20메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보통 데이터를 뭐 4비트면 4비트 실어 보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서브캐리의 반만 데이터를 싣고요. 나머지 서브캐리의 반은 동일한 데이터를 실어 보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잘 받겠죠. 일종의 다이버시티죠. 잘 받습니다. 좋은 점은 OFDM이나 기존의 그 스탠다드의 구조를 안 바꾸고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뭔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수신이나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렛을 보시면요. DCM에 나오는 데이터렛이 항상 따라가요. DCM을 쓸 때 안 쓸 때가 항상 따라가는데 DCM을 쓰는 원칙은 있어요. 왜냐면 MCS7을 쓰는데 뭔가 수신 통신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DCM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MCS5로 가면 되죠.
하이웨이에서는 쓸 이유 없고요. 로레이, MCS 0, 1, 2 뭐 이런 이유는 없죠. 0, 1, 3, 4 이런 로레이에서만 MCS는 DCM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개수가 많을 때도 써서는 안 되고요. 로레이스나 스트링 개수가 적을 때는 DCM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MCS 제로까지 갔다. 더 할 수 없어. 근데 통신이 잘 안 돼. 그럼 DCM 이네이블이 돼 있으면 DCM 모드로 가면 되죠. 그러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한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패킷이 끝났는데 OFDM 심볼을 하나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킷 익스텐션을 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개념적으로 말씀드려요. 패킷이 송신이 여기까지 됐어요. 수신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기존에 에크를 SIFS 즉 10마이크론가요? 뭐 16마이크론가 띄우고 바로 에크를 보내야 되죠. 근데 이제 부담이 생긴 거죠. 왜냐면 서브 캐리어 숫자가 4배가 많아졌잖아요. 또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서브 캐리어를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LDPC가 생겼잖아요. LDPC 계산까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에크를 보내야 되니까 수신단 입장에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쉬는 거죠. 패킷 익스텐션의 개념을 둬가지고 좀 쉬었다가 그 정도로 좀 쉬었다가 약간 여유를 두고 계산할 여유를 두고 에크를 보낼 수 있게 익스텐션 개념을 둡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은 LDPC나 아니면 서브 캐리어 숫자가 많아진 이 변경사항 때문에 나온 새로 개선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건 뭐냐 그러면요. 아까 그 안테나 제가 설명드릴 때 와이파이가 그 타임 베리언트한 환경, 즉 수신이나 송신단에서 막 움직여서 막 채널 환경이 바뀌는 걸 고려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1AX는 그것도 고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널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는 구간을 두는 거예요. 채널 에스티메이션 누가 하나요? 롱 트레이닝 필드를 주면 되죠. 1111짜리 쭉 보내면 그거 가지고 채널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정 구간마다 롱 트레이닝 필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패킷이 쭉 지나가는데도 막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채널 에스티메이션 계속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베리언트, 그러니까 그게 도플러 같은 거잖아요. 자동차 막 사이렌 쭉 지나가면 소리가 막 바뀌듯이 빠른 속도로 송신단에 수신단에 이동을 할 때 바뀌는 환경을 대처하는 거죠. 또 이거 왜 할까요? 와이파이 들고 뛰는 사람이 늘어서 그럴까요? 왜 할까요? 갑자기 도플러 효과를 왜 고려할까요? 이 도플러라고 일단 불러요. 도플러 이펙트에 대한 고려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게 있나요? 생각나시는 분? 드론 있죠, 드론. 이 드론 날릴 때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카메라 하잖아요. 드론이 딱 묶인 상태에서 엄청나게 고속으로 날아다니죠. 와이파이 많이 쓰죠. 이게 막 날아다니니까 채널 환경이 막 바뀌는 거예요. 드론들도 쓰려고 합니다. 드론 같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AX에서는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야외 환경에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변하는 채널 환경을 고려를 해서 롱 트레이닝 필드를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미드 앰플이라고 불러요. 기존에 쇼 트레이닝, 롱 트레이닝 앞에 붙은 거를 프리 앰플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는 이제 미드 앰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11AX에서 한 몇 가지 다뤄봤는데요. 패킷 모양까지 이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트하고 실제로 MU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깊숙하게 들어갈 건데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